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장혜성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하니까 지점장님 그 미소가 피어오르네요. 예. 숨 좀 쉬겠네 진짜. 그죠? 오늘 뭐 개그를 많이 준비를 안 하셨다고. 예, 요즘에 하도 개그를 안 하셔가지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아우성이 있습니다 지금. 개그를 안 한다. 아니 근데 예. 그러니까 준비는 요새는 안 하고 있어요. 준비는 예. 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요 패널로 나오면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쭉 가는데 예. 진짜 진행할 때는 안 해야지 했는데 자꾸 소재를 누가 자꾸 소재가 던져져. 그러면 못 참고 몇 번 해가지고 예. 엄청 그건 혼났습니다. 못 참죠. 예. 네. 소재는 못 참죠. 네, 엄청 혼난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해볼까요? 오늘은 중국 증시 간단하게 보고 예. 이번 주가요 일정이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 회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게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슈퍼 위크이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이랑 나토 정상회의 간단하게 뭐 사실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그거죠. 이제 신자유주의가 끝났고 맞나요? 그리고 그 경제 논리로 네. 돌아가지 않는다. 약간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 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냉전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 가늠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엄청 문제가 약간 싱겁게 끝나면 그래도 역시 다들 경제를 중요시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오히려 좀 핵심일 수는 있겠다. 그래도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좀 간단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뭐 다루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블라디 형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미국 경기가 확장기 초입이라고. 그 얘기 잠깐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 예. 블라드 형은 늘 충격적이야. 예. 그죠? 항상 우리보다 몇 보 앞서가. 네. 근데 그 형 말 맞잖아요. 천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앞서가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를 놀래키는데 예. 맞기를. 일단 중국 보면은 중국 증시 요새 괜찮잖아요. 네. 상해가 오늘도 한 0.88% 올랐고 심천 성분이 한 1.1% 올랐는데 항생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2.35%, 항생테크도 4.71% 올랐습니다. 항생테크가 한 와. 3,400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11,000까지 올랐던 건데 저기 3,400까지 빠졌으면 뭐 야, 근데 지금 한 5,000을 다시 좀 돌파를 했습니다. 오. 이거 5,000 돌파가 돌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닥에서 꽤 오른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한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3.69%. 안 그래도 방금 우리 바비 정호 형 알리바바 정호 형 또 네. 왔다 갔는데 네. 그 얘기를 안부를 못 물어봤네. 이제 좀 숨 좀 쉬냐고 알리바바 때문에 딴 얘기하느라고. 근데 이제 텐센트는 한 1.56% 빠졌어요. 주말 뭐 금요일 주말에 가지고 중국에서 반독점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반독점 법안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 수정안은 뭐냐면 물론 그 반독점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금까지는 막무가내 규제였죠. 다 하지 마 못해. 맞아요. 뭐 맞아요. 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약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게 적합한 규정을 이제 추가로 명시하겠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주겠다는 거죠. 숨통을 트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요새 어쨌든 중국 증시 보면은 전기차 먼저 갔죠. 친환경 따라가고 있고 지금 뒤이어서 약간 이 항생의 테크주들이 물론 좀 시작은 했죠. 이미 바이두는 바닥에서 한 50% 올랐을 거야 아마. 바이두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경기 부양 플러스 알파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의 흐름이 있는데 근데 텐센트는 좀 빠졌어요. 오전에 오르다가 대주주 그 남아공의 네스퍼스의 자회사인 프로서스라는 데가 한 29% 정도 갖고 있는데 얘네가 오늘부터 매각을 그 지분을 좀 팔겠다. 매각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약간 다 빠져서 매각을 하네요. 뭐 돈이 얘네 자기네 그룹들의 자사주를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예. 하고요. 이거를 판다고 해서 뭐 크게 지분율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한 9% 정도 갖고 있어요. 작년 6월에도 한 2% 정도 팔았어요. 얘네가. 예. 그런데 어느 정도 팔 거냐라고 했더니 얼마를 팔 거라는 거는 알려주지 않고 일 거래 규모의 최대 3에서 5% 수준을 꾸준히 매도하겠다. 근데 얼만큼 팔 거란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이 팔겠냐라고는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면서 텐센트가 약간 주춤했다. 그 정도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미국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기 러시아 디폴트
얘기들 아까 하시던데 이건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얘네가 일단은 그 원래는 예외 적용을 해주다가 지난달부터 예외 적용을 안 해줬죠. 결제망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5월 26일 날 도래하는 만기가 못 냈고 한 달의 유예 기간 주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유로클리어라고 해서 그런 그 결제 그 기관에 이미 다 예치는 했대요. 근데 거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보냈다. 거기서 송금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라서.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만약에 이게 이 채권이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이 뭐랄까요, 얘네 거 다 뭐 중국이 뭐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금액만큼 석유로 원유로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어쨌든 시장에 이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죠. G7 정상회의. 그거 끝나면 바로 나토 정상회의 있거든요. G7 정상회의는 28일까지 독일에서 열리고 네. 끝나면 29에서 30일 동안 스페인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초청을 받아서 네. 일본 그 총리도 G7 끝나고 가고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요. 한일 정상회담 무산이 됐고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가고 일본 총리 가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부르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이 연합해서 누구를 그죠? 중국을 그런 진짜? 지금 중국을 약간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놓고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는 적이고 중국은 위협적인 존재 이렇게 가는 거고요. G7 먼저 말씀드리면 네. 대러 제재를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금 수출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은 러시아의 또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라고는 해요. 글로벌 생산량의 10%가 러시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반대하는 쪽 입장도 있고 어차피 이거 상한제 안 해도 지금 인도랑 중국이 좀 싸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미 뭐랄까요? 약간 효과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요. 드러나고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힘든 거는 유럽이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랑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온 뉴스들 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살짝 좀 다른 의견 내고 있고 막 그래서 삐그덕 돼요. 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샤를 미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러 제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러시아 경제만 겨냥하는 방식으로 타겟팅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요번에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러시아를 더 옥죄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결국 근데 유럽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좀 삐그덕대는 게 자꾸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G7 정상회 작년인가요?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국으로 참석을 했어요. G7인데. 근데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못 갔는데 초청국이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이에요. G7에 초청된 5개국이. 일단 인도가 들어간 게 뭐 왜 들어간지 알겠죠. 인도는 인도네시아. 약간 니네 쪽 줄타기 하고 있는데 우리 편 하자라는 거고 아르헨티나, 남아공, 뭐 세네갈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이 뭐 남아공하고 세네갈은 테러 제재안에 기권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좀 편가르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그 독일의 숄츠 총리가 G7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마셜 플랜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고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뭐 주요 기부국, 금융기관, 국제단체 이런 데서 힘을 모을 거라고 하는데 벌써 재건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종전을 조금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럽은. 예. 사실 대비가 아니고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너무 자기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G7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이게 사실 작년 G7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해서 개도국들에게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1대1로보다 더 잘해주겠다. 1대1로는 결국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뭐 친환경
발전이 여기서 또 메인 테마로 갑니다. 2027년까지 개도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777조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뉴스에서 777이라고 읽기는 하던데 환경, 정보통신, 성평등, 보건 크게 4개 분야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 뭐 대표적인 게 물론 상하수도 놔주고 그 이제 뭐 5G망이든 LTE망이든 이런 통신망 놔주고 해저 케이블 놔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발전을 뭘로 한다? 친환경 발전을 설치해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건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 백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G7 정상회의랑 나토 정상회의 이번 주 있잖아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22일부터 24일까지가 있었는데 여기 또 24일에는 브릭스가 5개 국가잖아요. 그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는 여기도 들어갔어. 그죠? 그다음에 남아공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13개국을 더해서 18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를 화상으로 24일 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주도를 한 거죠. 이게 일단 그 뭐 여기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피지 이런 나라에다가 알제리, 이집트, 이란, 세네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거 불러서 약간 새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 조금 약하네 여기가. 조금 약해. 그래도 근데 18개국이니까. 그러니까 13개국 초청했고 재밌는 게 자 보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공, 아르헨티나 G7 초청국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죠? 여기도 참석하고 여기도 참석하고. 특히 인도가 지금 줄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좀 아이러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얘는 맞불 작전으로 좀 가고 있고 이게 인도네시아는요. 또 자 우리가 G7이 있으면 뭐가 있죠? G20가 있죠. G20가 11월에 열리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저기 지금 불려다니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요. 요번에 G20 때 원래 러시아가 G20에 속합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G8이었는데 걔 쫓아내고 G7이 된 거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시에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부르지 마라 서방에서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평화협정을 중지하겠다. 인도네시아에도 약간 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기 G7 정상회의랑 나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서방의 정상들이 그죠? 약간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은 약간 뭐 양보까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 화가 나 있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불러서 대중 그런 견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러의 대응을 위한 이제 그 나토랑 아시아의 이제 뭐 한일 호주, 뉴질랜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긴밀하게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의 약간 우리가 지금 약간 미국 쪽으로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히 G7보다도 G7에서는 뭐 재건, 마셜 플랜 얘기가 있겠지만 나토 회의에서는 약간 또 어떤 뉘앙스가 나올지 여기서 전쟁이 길어지느냐 젤렌스키는 어쨌든 끝까지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길어지느냐 약간 지원이 느슨해지면서 지금 돈바스 지역 보면은 사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것도 느리다고 그 사령관이 경질됐어요. 러시아 사령관은 이것도 진격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약간 물론 아쉽죠. 러시아가 이기는 게 아쉽긴 하지만 뭔가 그런 전쟁에 다른 양상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오늘 뭐 이렇게 경제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냐고 하시지만 이게 앞으로의 모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절대 안 꺾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플레 시대가 계속 간다.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근데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회의에서 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물론 당연히 서로 불리할 건 불리하고 하지만 자국 경제가 죽으면서까지 경제가 망가지면서까지 하면 자기가 정권을 잃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약간 그런 민주주의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렇게까지 대의명분만으로 움직이진 못하는 것들이 아마 이번 회의들에서 나타날 것 같아서 그 정도 걱정까지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블라디 형이
이분이 지금 24일 날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 가서 UBS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그 거점을 둔 회사잖아요. 취리히에서 UBS 주최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발언이 있는데 조금 중요한 것만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네. 나는 사실 미국 경제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유 여기서 끝났습니다. 예. 여기서 끝. 그죠? 미국 경제는 회복기 또는 네. 확장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 아 이렇게 이거 뭐 다 완전 거꾸로. 완전 다들 반대로 나빠지고 이제 있다고 좋아질 하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되겠지만 예. 크게 둔화되지 않고 이제 중간 정도로 둔화될 텐데 이게 경제 성장 추세를 훼손하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둔화가 이런 게 이것도 둔화죠. 이렇게 좋아지다가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도 둔화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플랫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 둔화는 이것도 둔화예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둔화예요. 지금 그 정도는 성장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우상향이 꺾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 뭐 아무거나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다. 우리는 이분의 생각 진짜 막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죠? 다 길바닥에 다 나앉고 그죠? 다 대량 실업 사태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 지금 블러드 형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예측을 해왔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근데 또 미국에 있는 CEO들 뭐 설문조사를 하면은 전원이 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걸 또 누가 어디에 맞춰야 근데 되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예. 매출이 100% 증가하다가 예. 50%로 증가율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침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 느낌 오실 걸요. 음, 그건 나빠진 거예요. 자기는 한번 100% 성장하면 계속 100% 성장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있다고요. 예. 그죠? 달라요. 그게. 약간 그런 현업에서 있는 분들은 예. 그건 그 마이너스로 역성장하는 거는 침체라고 안 할 거예요. 재앙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죠? 그래서 그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 우리 블라드 형이 항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 그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보면 맞아. 맞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그 숨은 블러드 찾기라고 해서 점도표를 보여드리는데 22년, 24년 맨 꼭대기에 찍은 사람이 블러드고 24년 제일 밑에 찍은 사람이 블러드라고 합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나중에 다시 내린다 인플레 잡히면 24년 제일 밑에 찍었다고 해요. 예.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런 쪽집기였으면 이것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러드 형이 강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그 기저 밑바탕에는 이거 우리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어라는 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까지 강하게 있다라는 거. 그냥 일시적인 인플레를 잡아만 주면 되는 거. 금리 인상으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뭐 가상 자산 시장, 암호화폐 예, 시장 예, 예. 말씀하셔서 네. 주말 새 이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에스티더 사태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셀시우스가 파산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파산. 예. 뭐 거의 파산이라고 봐야죠, 뭐 사실. 그래서 뭐 이게 그 이미 인출 중단 사실 은행이 인출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뭐 끝난 거죠, 사실. 그죠? 뱅크런 때문에 인출 중단을 이미 그때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예. 재지난주. 그래서 이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24일 월스트리트 보도로 이제 파산설이 보도가 됐어요. 이게 글로벌 최대 그런 디파이 업체입니다. 대출 업체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금도 받고 그걸로 예. 대출도 하고 이런 업체인데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뭐 이런 구조조정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고 해요. 근데 코인데스크 보도였는데 이것도 24일인데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20억 달러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헐값에 사는 거냐면 셀시우스가 많을 때는 한 250억 달러까지 자산이 있었고 지금 망가져도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셀시우스가 파산하면 골드만삭스가 그걸 헐값에 인수를 하려고 한다는 게 보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함의하고 있느냐?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 메이저로
그동안은 메이저들이 좀 늦게 들어왔죠.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메이저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들어오겠느냐. 이거를 비싸게 사주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한번 만들어서 진짜 크래시가 크게 오면 그때 본격적인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메이저 금융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게 없어질 영역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들이 헐값에 넘겨받으면 손바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의 기술주들하고 지금 요 가상자산 시장이 밀접하게 움직이고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시그널들이 예, 제가 나오고 있다. 예, 이건 뭐 잠깐 끝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나 말씀 좀 드리면, 그 가상 자산 시장을 네. 저희 지정장님이나 채파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시장이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나의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가상시장은 너무 변동성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이 없다. 야, 약간 이런 스탠스인지 어떻게 보세요, 다들? 저는 이건 없어지지 않는 시장이라 보고요. 예. 그 항상 이럴 때마다 이거는 사기였고 뭐였고 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이 막 많으니까. 조롱을 하잖아요. 예. 그 이 코인 업계에 있는 분들이 한번 만든 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사망 선고를 뭐 수백 번 받았다. 부고가 뭐 수백 번. 맞아. 이건 끝났다. 예. 그걸 다 극복하고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잖아요. 그거 누가 인수한다고요? 이번에 펄값에 JP모건. 골드만이 골드만삭스. 들어온다고요. 절대로 없어질 시장은 아니에요. 그 대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들 폭망해서 피가 철철 넘칠 때는 기회죠. 채파구님도 같은.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분명히 함의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단순히 버블이고 지나고 보면 없어지는 시장은 아닐 거고요. 다만 그 함의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전통적 자산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인터넷이 처음에 세상을 바꾸거나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세상을 바꿀 때처럼 처음에 시장이 거기에 의심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의심의 눈치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어느 정도의 검증은 지나지 않았나. 그러면 검증은 했다고 네, 없어질 시장보다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발전해갈 시장인 것 같고 다만 그게 투자 대상으로서 삼느냐 마느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아직까지는 공부할 가치는 있고 공부해야 되지만 포트폴리오에 넣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월요일 또 첫 번째 시간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장혜섭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중요한 뉴스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블러드 총재,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의견이 사실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인사이트 의견이었고 이게 원오브 댐이 아니라 월가의 투자자나 뭐 누군가가 아니라 어쨌든 연준의 의사 결정권 중에 가장 메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인 수설이 나온 것이다 만약 팩트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힘든 시장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은 더 강해질 거고 도태된 곳들은 도태되게 될 건데 그러한 변화의 초입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인수한다고 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좀 핫한 뉴스가 아닐까. 네, 팩트 체크는 좀 해야겠지만 추이를 시켜봐야 뉴스인 것 같습니다. 파산했을 때죠. 네, 파산 안 하고 빌빌대면서 계속 가면 안 하고. 그렇죠. 예. 뭐 딜을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